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퍼진 데에는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제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은 대장동 개발 사업 모델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죠. 또 정영학 회계사와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된 위례 신도시 개발 때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 회계사가 며칠 전 검찰에 넘긴 녹취와 사진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우동규 전 본부장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수사 초기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정 회계사는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는 중요 증거물들을 왜 검찰에 제출했을까요? 정 씨가 이를 애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놓은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 씨는 해당 녹취 파일을 2019년도부터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선 일각에선 이미 당시부터 정 회계사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예상하고 수사를 대비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 회계사는 나중에 대장동 사업이 문제가 되면 주범으로 몰릴까 두려워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미리 알고 대비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대장동 사업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투자자 사이에서 수익 배분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는 불만을 나타내는 등 복마전 양산으로 흐르면서 정 씨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칫 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꼈고 대장동 사업판을 짜고 기획한 정 씨로선 사업에 문제가 불거질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남욱 변호사가 2015년 대장동 민영 개발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됐을 때 정 씨도 검찰 내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외에 나오고 있는 말이 바로 갈등설인데요. 정 씨가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2019년쯤부터 이들 세 사람 사이에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익 배분을 두고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과 갈등이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에게 모멸적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때문에 정 회계사가 유 본부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 씨는 검찰에 양심선언서 형식의 문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는 정 씨는 나중에 대장동 사업이 문제가 되면 주범으로 몰릴까 두려워했다며 이 때문에 녹음 파일을 만들고도 주변 인사들 몇몇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5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진행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최소 1,000억 원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가 잠적 직전에 300억 원을 주고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 위에 위치한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죠. 현재 남욱 변호사는 MBC 기자였던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 검찰과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 등이 사업 초기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로 인한 피해가 2,600억 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시세분과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 대표를 맡은 이모 씨는 일대를 개발하려고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입 자금은 저축은행 11곳에서 끌어왔으며 총 대출금은 1,805억 원에 달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의 자문을 맡았고 직접 땅 매입 과정에 개입했습니다. 이 씨와 남 변호사는 시행사를 통해 마련한 저축은행 대출금을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사용된 저축은행 대출금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원금이 383억 원에 달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는 2,245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대출금이 12년 가까이 변제가 안 되면서
2,628억 원이 부실 채권으로 남은 것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문을 닫는 은행들이 속출했습니다. 시행사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11곳 중에서 9곳이 파산했는데요. 은행들은 일제히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대출금은 토지 매입 계약금 등에 이미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축은행에 맡겨둔 서민들 돈이 손실딱지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씨의 사업 파트너였던 남 변호사는 보증도 서지 않아 책임에서 비껴나 있다는 점입니다. 남 변호사가 정부의 빚을 떠넘기고 거액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금융당국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배당 수익을 신속히 가압류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수많은 신문 매체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비리를 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신문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조성 원가 1조 3,371억 원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부대 비용이 3,278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총액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원가를 높게 책정하면 그만큼 토지 분양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가져갈 이유는 커지게 됩니다. 특히 이 원가 정보는 성남의뜰이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문화도시사업단에 단 한 장짜리 문서로 제출한 것인데 도시개발 업무지침상 공개해야 하는 부대비의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성남시의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일대의 토지 조성 원가 총액은 1조 3,371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조사비 16억 원, 설계비 38억 원, 공사비 1,292억 원, 토지 등 보상비 6,184억 원에 기타 비용으로 5,839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기타 비용엔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561억 원 외에 3,278억 원이 부대비, 제세공과금, 기타비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돈의 세부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대장동 사업은 민간 합동개발 방식으로 토지 수용이나 인허가 리스크가 없었던 사업인데 비해 부대비 등이 지나치게 크게 책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정동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통상 부대비는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지출 등을 대비해 마련하는 것인데 대장동 개발은 시와 합동으로의 해당 비용이 제로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가 성남의뜰이 산정한 조성원가의 세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성남의뜰은 조성원가 산출 때 따라야 하는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따라 공사비로 처리된 1,292억 원 등에 대해서도 재료비, 노무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당연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가 책임져야겠죠. 이재명은 어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유동규에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렇다면 성남의뜰이 산정한 조성 원가의 세부 내역을 파악하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또한 이재명 네가 책임져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 업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 지구가 아니더라도 조성원가는 결국 주택비용에 반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산정,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해당 의혹에 대한 서울신문의 여러 차례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민관 공동사업이었던 대장동 개발에서 사실상 관의 실무 책임자였던 인물로 이재명 지사의 측근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죠. 유동규 그가 어느 정도의 실권을 쥐고 사업을 주도했는지 짐작할 만한 행적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과 접촉한 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의 씀씀이나 행동이 정말 남달랐다고 전해지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항상 투지폰만 썼고 또 개인 카드는 아예 안 쓰고 모든 걸 현찰로 사용했는데 그의 지갑에는 항상 500만 원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시의원들에 대한 접대도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적설까지 나돌았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졌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술을 먹고 한 행동이라는 게 그의 해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물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소속 수사관들은 29일 오전 8시 17분 유 전 본부장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사이 유 전 본부장은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집 내부에 숨긴 것으로 생각한 수사관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방 전체를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 도로를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 전 본부장 자택 건물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주워간 모양이라고 했다는 말을 언론사 취재진들에게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현재 검찰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확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말이 안 된다 라며 부실 압수수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이재명이 사고치면 폰 뺏기지 말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해당 핸드폰 발언은 이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24일 광진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박근혜 하야 촉구 시국 강연에서 언급이 됐는데요. 강연 중간에 이 지사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알려드리겠다라고 오늘 뗀 뒤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휴대폰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가 있다. 어디서 전화했는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뭔 사진을 찍었는지 싹 다 본다며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산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과거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유동규에게 핸드폰 버리라고 지시했나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추석 전 주간조선의 단독 보도로 시작한 이번 의혹이 시작이 되고 이재명 지사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처음엔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겨냥했고 오히려 이 대장동 개발이 자신의 치적이라고도 했죠. 그렇게 추석 연휴를 보내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와중에도 호남 경선에서 선전하자 더욱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문제가 터지자 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문제를 제기한 야당 대표 원내대표를 향해 봉고파직 위리안치라는 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100번 양보해 대장동 특혜 개발로 1원 한 장 본인의 주머니로 들어간 게 없다 손치더라도 당시 성남시 최고 책임자는 이재명 지사였죠. 그렇다면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었지만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재명은 초지일관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누가 고작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넣고 몇백억, 몇천억을 벌어갔다는 소식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민심이 악화하자 또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을 타고 자신의 쪽으로 옮겨붙는 상황이 연출이 되자 이제서야 이재명 후보 쪽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사업을 직접 설계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가지에 불과한 야당의 의혹을 부각시키는 모습으로 일관했지만 검찰 수사가 측근 유동규로 향하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부정이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 같은 이재명 측의 약간의 태세 전환을 두고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이 이제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며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는데 도저히 상식선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몰랐다고 발뺌하면 무능이자 직무유기요, 알았다고 하면 공범으로 몰리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재명은 당 TV 토론을 제외하고 공식 일정을 비워둔 채 침묵 모드에 들어갔는데요.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녹취 파일이 갖는 폭발성, 또 국민의힘이 어제 밝힌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재명 후보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들어가 있다는 점, 또 어디서 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내부 고발자들, 여러모로 이재명은 가시밭길을 걷게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대선 후보 경쟁자인 이낙연의 뜨뜻미지근한 행보가 눈에 띕니다.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놓고 고민만 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이낙연 후보에게 기회가 될 거라는 관측도 많았는데 이 기회를 본인 스스로 걷어차는 모양새입니다. 자, 물론 위기에 몰린 여당 1위 대선 후보를 지키자는 어떤 지지층들의 결집 양상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도 하차를 할 수 있는 불안한 위험한 후보라는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지점을 이낙연이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대선 예비 후보들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낙연은 난데없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LH 사태 당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주제의 사실입니다. 또 이낙연 전 총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유일한 호남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 검찰 고위직들의 대부분이 이낙연의 고향 사람, 즉 호남 인사들인데 이 같은 배경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이재명의 경쟁자 여당의 2위 후보가 강력히 나오면 검찰도 철저한 수사의 또 다른 명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낙연 후보가 뭐에 쫄아 있는지, 과연 권력 의지는 있는 사람인지 상대당 후보이지만 이낙연의 행보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 및 광역지방의원 110여 명이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이재명이 단체장으로 있는 경기도에서 꽤 많은 현직 지방의원들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표명한 것입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적폐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뭘 떠먹여줘도 못하는 이낙연 후보가 과연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이재명에 쫄아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이재명은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에서 거짓을 말했음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유죄를 면했고 경기도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바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 덕분이었죠. 대법관들의 판단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권순일이 자기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권순일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 권순일은 정상적 사고를 가진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듯한 아주 중요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작년 9월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대법관 시절 이재명이 성남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김만배와 수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만배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전 의원 자리에 따르면 김만배는 2019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순일 전 대법관 집무실을 총 8차례나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김만배는 작년 8월 5일에도 대법원을 출입했는데 당시에는 방문 장소를 대법관실이라고만 기재했습니다. 굉장히 치밀해 보이는데 만약 이때도 권순일 대법관실을 찾았다면 두 사람은 재작년 6월부터 작년 8월 사이 대법관실에서 총 9번 만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만배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할 얘기가 뭐가 그렇게 많았는지 작년 6월 16일에도 권순일 대법관실을 찾았습니다. 이날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바로 다음 날이어서 특히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만배와 권순일 대법관의 16일 만남 이틀 뒤인 6월 18일은 대법관들이 전원 합의체 첫 심리를 열고 이재명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대화가 상상되는 걸까요? 이재명 무죄 판결만 내려주면 대법관님 앞으로 큰 돈 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의 상상을 자유롭게 펼쳐봅니다. 김만배의 권순일 대법관실 방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는 지난해 7월 17일에도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했는데 이때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만배는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5일, 5월 8일, 5월 26일, 6월 9일 권순일 대법관실을 지집 드나들듯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사건 판결 약 4개월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연봉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한으로 남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고 이재수 전 사령관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한 이 전 사령관에게 검찰은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 앞에 세웠다가 고의적인 모욕죽이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 세월호 참사 특수단은 올해 1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수사감사 저지 외압, 유가족 도감청과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한때 이 전 사령관이 직접 작성했다는 미공개 수첩이 인터넷상에 떠돌기도 했지만 이 전 사령관 측 대변인은 미공개 수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무리한 수사 또는 없는 죄 덮어씌우기, 마녀 사냥은 당신은 물론 지금까지도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픈 기억을 다시금 회상하게 만드는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조국 흑서를 집필한 서민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언급했습니다. 어제였던 30일 서 교수는 개인 블로그에 이재수 미공개 수첩은 가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관련 일화를 소개하며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이른바 이재수 미공개 수첩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수모를 당한 이 전 사령관이 총기를 구입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거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수는 이 전 사령관 동생과 전화통화한 내용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동생이 저의 형님은 따로 수첩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좌파 떨거지들이 내 형님을 이용해 또 추잡한 공격을 하고 있다며 이 사실을 널리 알려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통화 후 잠시 가슴이 뭉클했던 그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역할을 잘 수행해서 일약 대선 후보까지 오른 윤석열이지만 아쉬운 대목이 있을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이재수 기무사령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숱한 일을 죽음으로 먼 문정권이 이번 사건의 주범이지만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도 과잉 수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터 그에 대한 유족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한 서민 교수는 한국 좌파의 역사는 거짓과 선동으로 점철된 한편의 사기극이다.
그런 그들이 대선을 맞아 정직하게 정책 대결이나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줄리라는 잔인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가짜 수첩을 만들어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저들에게 인간이란 호칭은 사치로 여겨진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교수는 이번에 정권 교체하면 최소 100년은 좌파가 집권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3지대에 머무르고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부터 지금까지 다른 후보들의 캠프와 비교해 인재 영입에 있어서만큼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선 때만 되면 나타나는 정치꾼들의 줄서기다라는 그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면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건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 캠프 사람들과 관련한 여러 구설수도 있었는데요. 캠프 구성 초기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진숙 전 MBC 사장을 특보로 임명했다가 일주일 만에 해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엔 장제원 의원이 아들과 관련된 구설수로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 자리에서 사퇴하는 일도 있었죠. 이렇게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2명의 인사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섰다 1차 컷오프된 외교통 박진 의원이 지지를 선언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합니다. 자, 우선 박진 의원은 어제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윤 전 총장과 오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고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뚝심과 소신, 자질을 갖춘 후보가 윤 전 총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준비한 공약을 전부 윤 전 총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윤석열 캠프의 비전전략실장으로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그제 윤 전 총장과 직접 만나 캠프 합류를 확정했고,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어제 캠프 내부 회의에서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배경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수천 명이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신뢰할 수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지난 28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도태우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원 약 2천여 명을 대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일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대선경선 일괄 위탁 관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서 황교안 후보는 지난 5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당이 중앙선관위에 일괄 위탁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4.15 총선 부정선거의 주범에게 국민의힘 당의 경선을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직위가 해제됐지만 완전히 잘리진 않은 조국이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20개월간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총 5,6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티즌들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쉽게 돈 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김병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위 해제 기간 중 급여 수당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인 조국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 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봉급 4,543만 원, 수당 1,083만 원 등 5,627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를 휴직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14일 조국은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문제로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바로 다음 날 정광석과 같은 속도로 서울대에 복직해 돈에 환장한 사람 같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조국은 뇌물수수, 사문서 위조, 증거언익 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이 기소되면서 지난해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렇다면 조국이 실제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5년간 조국이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에서 12월, 딱 한 학기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기로써니 이렇게나 없을 수 있을까요? 두 학기도 아니고 세 학기도 아니고 딱 한 학기라니.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로 조국은 꿀을 빨고 있습니다. 조국이 꿀을 빨아 잡수시고 계신 것도 문제지만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급여를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참 큰 문제입니다. 조국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위 해제 기간 중 지급한 급여를 환수할 것인지 문의한 결과 서울대학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이상으로 10월 첫날에 보내드린 뉴스 데일리 베스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한 달도 저희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호흡하며 시청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매일 아침 라이브 방송 때 수고해주고 계신 스패너 관리자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